자, 오늘 아주 귀한 이야기 손님 모셨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FA가 되셨습니다. 자유롭다. 네. 조상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님. 그냥 어제로 이제 사실은 자유의 몸. 자유의 몸이 되셨는데 네. 그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네. 우리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 교인 중에 네.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지역구 거기 계세요. 아, 네. 윤희광 집사님이라고 네. 그분이 드디어 조상호 변호사님이 이제 나오셨다고. 아. 그래서 무슨 그래서- 나는 어디 감옥 가셨나? 그건 아니고 국회의장실에서 중요한 공직을 또 수행하셨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네. 내란 수습. 고생하셨어요.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저기 헌법재판관 네. 한덕수가 2명 네네네. 임명하려고 했었을 네. 때 또 국회가 제동을 걸었잖아요. 맞아요. 최일선에서 너무 큰일 하셨습니다,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너무 큰일 하셨고 네. 역사의 어떤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고 나오셨는데 나오시자마자 이게 대법원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 기각 판결이 나와가지고 파기환송이 이제 나오면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네. 총평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도 헌법소송과 관련된 말씀도 좀 하셨지만 네, 내란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질곡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파면되니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 또 한덕수가 또 갑자기 예, 재판관 2명을 무단으로 임명을 하면서 감히. 그래갖고 하루도 쉽게 가는 날이 없구나. 근데 또 이제 다행히 신속한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예. 그러한 무도한 월권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저지해 줘서 그렇죠.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아,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6월 진짜로. 3일까지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 대선판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구나 네, 했는데, 근데 결국에 마지막 또 실현을 주시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판결 보고 정말 너무너무 황당했던 게 어떻게 판사로서 기본 자질 그다음 법률 위반 이건 당연한 거고요. 기본 네. 자질의 문제잖아요. 어, 기록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결정을 내린다. 물론 신속한 재판 중요하죠. 네, 근데 신속한 재판도 기록 안 보고 할 수 있나요? 정확한 게 기본인 거죠. 그렇죠. 정확한 건. 기록 안 보고 한다는 건 그냥 답정 넣은 거잖아요. 예, 나는 그냥 유죄야. 너 인상을 보니까 유죄야. 아, 난 네가 싫어. 네. 유죄야.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기록을 안 보고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3월 28일 날 대법원에 접수가 됐으니 네. 그때부터 꼼꼼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정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임시배당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이 임시배당 제도라는 게 뭐냐면 예, 과거에는 접수가 됨과 동시에 전자배당으로 1부, 2부, 3부 중에 소부에 자동으로 배당이 돼요. 네.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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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당일날 배당이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자꾸 그 대법관들 예를 들면 소부에는 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네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요즘. 하여튼 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예, 이 4명의 대법관들이 연고를 찾아서 변호사를 막 선임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무연, 학연, 지연 이런 걸 막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대법관들이 대체 예. 어떤 삶의 궤적을 걸어왔는지 그래서 아니 삶의 궤적이 아니에요. 친해 보이는 사람 찾는 거죠. 어쨌든 네트워킹이 될 만한 네. 사람을 네트워킹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네. 이쪽에서 변호인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행태를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재판의 공정성을 위협한다. 네. 그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위협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생기니까 네. 좋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다 들어온 다음에 정식 배당하자. 근데 그 전에는 그러면 절차는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절차는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재판부가 들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사건 네. 자체를. 예. 그래서 임시배당, 가배당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임시배당부에 배당을 하고 네. 거기서는 기록 검토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가배당이니까. 예, 가배당이니까 그냥 단순히 절차 진행만을 위한 배당이라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양측에서 다 제출되고 난 다음에 정식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배당이 언제 이루어졌냐? 4월 22일 날 2부에 이루어졌어요. 가배당은 원래 임시배당은 3부였습니다. 네. 그럼 며칠 만에 된 거예요, 지금? 아니 네. 당일날 22일 날 이루어졌는데 22일 날 전화배당을 해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일날 심리기를 열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일단 연 거죠.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이 사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우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런 얘기들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틀 뒤인 24일 날
최종 심리기를 엽니다. 그쵸. 그리고 결정을 해요. 네. 그 다음에 각자 판결을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 만 하루 만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야. 만 하루 만에 6만 쪽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어제 오창석 씨가 또 계산을 했더라고요. 야, 네. 옛날에 오창석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막 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그럼 오창석이 한 게 아닙니다. 챗 GPT가 한 거죠. 챗 GPT한테 의뢰할 생각까지 한 거 아니야? 네. 그 창조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6만 페이지를 단 며칠 안에 단 며칠에 만 하루예요, 정확히. 한 이틀이라고 치고 이틀 동안에 어떻게 보려면 보면 어떻게 볼 수 되느냐? 있냐? 그 뭐 어려운 게 아니네. 그러면은 저기 하루에 3만 페이지씩 봐야 되는 거 아니 이틀이면은. 네. 근데 저기 3월 28일부터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6천 페이지는 넘게 읽어야 된다고. 네. 예. 그것도 사실상 그쵸. 불가능할 수도 불가능하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그걸 겁니까? 떠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3월 28일부터 봤다면 그거는 규칙 위반들이에요. 다 규정들 네네. 위반한 거고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합법의 범위에서 우리가 검토해 본다면 만 하루 만에 네. 6만 쪽 넘는 기록을 볼 수 있나요, 국민이? 아니 불가능하죠. 사람이 못 불가능하죠. 봅니다. 이건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기록을 안 보고 결정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게 이른바 답정너 그냥 원님 재판이고 사또 재판이지. 내가 눈빛을 보니까 너 유죄야. 네. 내가 너 지금 딱 태도를 보니까 유죄야. 그냥 이거잖아요. 내 마음이 그래.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냥 내 마음이야 이거. 네. 어쩔 수가 없어. 네가 무슨 몸부림을 쳐도 나는 유죄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선고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 대법원인데. 아니 당연히 대법관인데. 탄핵 대상이 돼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탄핵이. 그다음에 될수 이거는 있습니까? 수사도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그 수사요? 이전에 수사? 청문회를 통해서 법원의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최초에 기록 검토를 언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누가 그리고 나와서 답변합니까? 그 재판 연구관들하고 그 대법관 10명을 다 불러야죠. 아니 그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뭐 가능한 출석 면책권이 부분이. 있나요 우리 법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아니 출석 면책권이 없잖아요. 네, 그쵸. 부르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야지. 게다가 또 그 아니면 강제구인 해야죠. 네. 사법부의 그 거의 간판인데 그들이 법을 안 지키면은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아니에요. 그 저기 국회 그 저기 경호직원들 불러가지고 동의명령 해야죠. 네. 그걸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죠. 조이팔 대법원장도 나옵니까? 조이팔? 조이대. 조이팔이라고 지금 하고 언제 있거든요. 이름을 조이대로 바꿨어요? 희대의 판결을 선고했잖아요. 조희대의 판결이라고 지금. 아니 그 사람도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아니 그러면 나와야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과거 예우상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그렇지. 답변을 대신하게 했던 거지. 지금 지금 본인이 저희가 예우 정치의 차릴 때가 한복판으로 아니죠. 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정치가 왜 여기서 사법은 자제하지 않았는데 정치가 왜 자제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또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는 판결을 갖고는 탄핵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판결을 갖고 탄핵 못하는 건 없어요. 그래요?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위법한 판결을 했는데 탄핵을 못합니까? 그러네.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예. 법정 준수 기간이 있는데 준수 기간을 아예 어겨요. 예. 만약 예를 들면 그 저기 피고인에게 20일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보장돼 있는데 네. 20일이 채 지나지도 않은 18일 만에 선고를 해요. 그럼 탄핵을 안 안 합니까? 해야죠. 네. 당연히. 그렇지. 지금 뭐 모든 절차와 그 정해진 법적 법이 보장 요구하는 이런 그 기준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일을 그렇게 9일 만에 예. 배당이 이루어지고 기록을 사실상 자기들이 까볼 수 있었던 시점 이후로부터 네. 9일 만에 선고한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미 24일 예. 그러니까 이틀 만이죠. 예. 네. 이틀 만에 합의는 끝났다고 해서 예. 이거 이렇게 법률상 가능한 판결은 딱 하나다. 뭐냐면 형사소송법 383조가 정하고 있는 검사의 상고이유서 기재 자체로 383조 각호에 네. 총 4호까지 있는데 예. 네.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는 상고 기각은 원칙적으로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 제 그 대법원에 나름대로 정보 빨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면 뻔한 거 아니냐. 그렇죠. 다 볼 수가 없고. 예,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법조항을 뭐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면은 볼 것도 막혔다. 없다는 거 아니냐. 이심이 워낙 또 잘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 100%입니다. 100%인데 만약에 이게 그 파기환송으로 나오면 대가리 받겠습니다. 이렇게 박으셔야겠는데요. 어제 박았어요. 집에서 남몰래. 침대에서. 저도 반성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조이대의 선거 개입이다. 네. 거기다가 우리가 이거 지금 그 조이대 본인은 우리가 너무 헌재의 존재감 밀리는 거 아니야? 네. 아이고. 우리가 이번에 대법원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겠어. 예.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예. 헌재 위상을 더 높여줬어요. 그렇지. 맞아요. 왜냐하면 헌재는 보세요. 임명권자가 누구인지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심지어 직전에 정계선 재판관이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그렇지. 야당 추천으로 임명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렇지만 검사 탄핵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탄핵 네. 사유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탄핵 일치로. 기각에 다 가담해갖고 전원일치 그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확 비교가 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임명권자의 의사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법적 소신, 법적 양심, 개인의 양심이 아니에요. 법적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임명권자에 따라서 딱 갈려버렸으니까. 근데 이번에 대법원의 그다음에 심지어 정영식 재판관조차도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본인도 찬성을 했다고요. 저 그래서 정영식 다시 봤어요. 그동안 계속 그 사람을 폼정이라고 불렀거든. 그 뭐죠? 형식정, 폼정이라고 했는데 정영식으로 이름 똑바로 부르고 아, 있어요. 예, 예. 그 뒤로 자세를 고쳐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애들에서. 이번에 딱 보면 예. 대법원은 정확히 윤석열이 임명한 10명 전원만 네. 10명 전원만 이렇게 위법한 네. 졸속 파기환송 판결에 가담했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일단 탄핵도 있고요. 네. 국회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게 절차를 쌈싸 먹었냐라고 네. 비판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 거기서 분명하게 실제 대법관들이 기록 검토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라는 점들을 국민께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판단을 하게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 판결이 정당한가 우리로 하여금 주권자로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맞는가 네. 아니면 그 12명의 스스로 엘리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독재적 발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채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덕수덕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 네. 이렇게 밀실재판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결국 네. 말씀하세요. 절차적 위법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이걸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까? 이 판결을?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죠. 가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네. 하나하나 낱낱이 추적돼서 밝혀지는 과정에서 네. 하급 수임 판사들도 이렇게 되면 왜냐면 그렇지. 각 법관들은 다 독립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사법부 독립은 부의 독립이 아니에요. 개별 법관들의 독립이지. 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예. 법관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내부로부터 독립하라고 내부 징계에 의한 파면이 불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법관을 파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법관의 최대 징계가 예. 내부적인 그 법관 행정처의 최대 징계가 정직 1년에 그치는 거예요. 아. 배제 징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직에서 야. 쫓아내지 못해요. 그렇구나. 그들만의 세계네요, 진짜. 그래서 국회의 권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오로지 국민들만이 예.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만이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관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 절차가 매우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돌아온 파기환송심의 판사들도 저 위법적으로 내려진 상고심이었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지? 네, 없죠. 네, 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 대선이 이제 6월 3일인데 6월 3일 전에 그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하냐면 예. 뭐 14일 만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아니고요. 예. 일단은 돌아왔잖아요. 예. 그럼 돌아온 다음에 예. 그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를 하면 만약에 정말 뭐 있잖아요. 받자마자 판결한다. 네. 그렇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 그렇게 한다고 치자고요. 네.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려면 예. 항소심 판결이 언제까지 선고돼야 되냐면 예. 다음 주까지 선고돼야 돼요. 다음 주까지 선고돼야 됩니다. 어. 그것도 다음 주 중에 선고돼야 됩니다. 주말에 선고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럼 다음 주 중에 예. 선고가 돼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음 주 중에 선고는 왜냐하면 예. 네. 우리 그 형사소송법은 첫 변론기일을 잡을 때 네. 첫 변론기일에 5일 이전에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아이고. 5일이 보장이 되네. 네, 5일 이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다음 그러니까- 주까지 세상 빨간 날인데 안 네. 되겠네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그 쉬는 날이니까 모든 공공기관이 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5월 7일부터 플러스 5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와, 그렇게 그러네. 통지를 받고 예. 그 다음 날 선고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5일이라는 보장된 기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날 재판을 열어서 네. 몰라 나 아무 얘기도 안 들을래. 네. 나 일단 종결하고 그다음에 당일 뭐 다음 날 심지어 당일 날 선고를 해도 네. 당일 날 오전에 문 닫고 나 네. 오후에 선고할 거야. 네. 그다음에 오후에
선고를 그런데 해도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저쪽 봐봐라 지금 법이고 관리고 다 따지지 않고 불법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세 아니냐 여기서도 우리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면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제가 같아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숫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숫자를 못 이긴다. 아니 그리고 오히려 시간으로 계산하면 더 좋아요 우리는. 일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더 좋죠. 네. 예. 숫자를 이길 수 없다. 예, 숫자를 감사합니다. 이길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5월 7일에 플러스 5일 해서 5월 10일까지 왔단 말이죠. 네. 예. 예. 그렇게 만약에 그래서 선고된다고 치면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됐다.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7일의 기간 동안 숙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네. 재상고할지 안 할지. 그 7일은 반드시 또 보장되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7일 후에 만약에 이제 상고하기로 결정해서 네. 상고를 하면 네. 상고 이어서. 네. 그거를 갖다가 막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네. 나 이 소송 기록 받았어. 이걸 예.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라 그러는데 네, 네. 이 통지서를 검사와 그 피고인 이재명 그리고 변호인들에게 전달한다고 치자고요. 예. 네네. 뭐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예. 받자마자 막 뛰어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막 이렇게 예.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해도 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 20일 사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5월 12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날 선고가 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7일이 7일, 네. 7일이면은 17일. 19일, 19일이고 거기서 20일을 더하면은 6월 넘어갑니다. 훌쩍. 6월 10일 정도 되는 예. 6월 거죠. 10일쯤 되네.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예. 그 와중에 이러한 식의 재판 절차에 관해서 국민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볼 거예요. 그렇지. 아니 국민들이 이런 꼬라지를 보고 가만히 계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 국민들인데. 국민의 의사를 개돼지로 본 게 분명하게 그렇죠.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그 소수견에서 그 대법관 두 분이 훌륭하신 그 대법관 아, 예. 두 분께서 네. 명확하게 그 위험성을 오, 지적하고 맞아요. 계십니다. 예. 그 뭐라고 지적하고 계시냐면 제가 네. 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네. 민주주의 정치 그 부분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 네.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 선거 과정에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의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 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그렇지.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 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 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네. 그리고 줄여서 다시 또 뭐라고 하냐면 특히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하면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문제 삼은 발언만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이 경우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들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 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절실함이 느껴져요. 네, 정말 같은 법관으로서 다수 의견을 예.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훨씬 또 저 강하고 센 어조로 비판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네. 네, 제가 네. 이 지금 문구가 너무 왜냐하면 이 문구는 저기 이 민주주의 절차에서 그 대표자의 선출에 관해서 판단의 권한을 국민들께 맡겨둬야지 그 소수의 법관들이 독식하려 하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그렇죠.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취지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용해 왔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소수 의견을 보면 법관이 법관에게 하는 비판이라고 하기엔 거의 비난에 가까운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레토릭이면은 거의 비난에 가까운 것이다. 네. 야, 그걸 무릅쓰고 조이대가 그쵸.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을 읽는 거 보면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요. 네. 자기도 창피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어제 보면서 파기환송이긴 하지만 내용의 그 판결문 읽을 때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건 거의 파기자판인 거예요. 파기자판의 의도가 들어간 게 보이더라고요. 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게 근데 거의 법률 전문가 수준이신데. 아, 저기 소송을 좀 한 여러 번 당해봐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해봤습니다. 당해보셨어. 네. 그러면 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 그 심급제도는 대법원의 경우에는 법률심이자 사후심이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의 경우에만 그 법률 위반을 지적해서 파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꾸 뭐라고 반복합니까?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허위의 해요. 사실이다. 허위 사실이다. 오.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예. 사실 인정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 헌법과 네. 법률에 따르면 없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을 해요. 맞아요. 이거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렇지. 아니 20은 놀랐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네. 예, 굳이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네. 이러한 방식의 해석론이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1심 그러니까 항소심이 주장하고 있는 음. 그러한 법리는 맞지 않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맞지 않다. 네, 법률에 이렇게. 맞지 않다. 그래서 예. 이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말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맞지 않고 다시 한번 심리해봐라 정도로만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그 사실심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명시적으로 자기가 자꾸 허위 사실이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압박하는 거죠. 이게 그래도- 사실상 이게 본인은 그런 거에 압박 협박 아니라 그랬지만 본인이 거기서 압박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명시되어 있어요, 내용에. 환송심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라고 또 그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 그 참 황당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 벌거벗고 그냥 달려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자, 이 조이대 이 사람의 이런 뜻이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법률가들에게 이제 지금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6월 3일까지 민주당이 할 디펜스, 그러니까 탄핵도 네. 있겠지만 또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진상 조사를 하는 네. 것도 있겠지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놈들이 진짜 미치듯이 그냥 질주를 한다. 네. 뭐 여론이고 나발이고 신경 안 쓰고 너 저 6월 3일 전에 내가 반드시 후보 자격을 박탈시킬 거야. 불출마하게 만들 거야. 이럴 경우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아니 6월 3일 이전엔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하다. 그냥 불가능- 우리는 묵묵히 가야 할 길만 가면 되는 거죠. 열심히 국민들께 이러한 저간의 사정들 그리고 그 불법성과 위법성 등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네, 잘 네. 드러낸 다음에 네.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그 12명 그중에 특히 10명 윤석열 그치. 내란 사범이 임명한 그 10명의 대법관이 국민의 선택권을 대신 행사하게 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엔 이제 그 정치인의 생사 여타를 대법관들,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도 해석할 네, 수 있을 네. 텐데 그러면 선거법을 바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손을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 뭐 당일 발의, 오전 발의, 오후 의결, 오후 이송, 오후 공포. 오후 공포. 지금은 이제 한 20일. 지금 보시면 막 20일씩 걸렸던 이유는 네. 저 그 내란에 동조한 내각이 네. 그 내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극렬하게 저항한 과정이라면 네. 우리는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거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렇게 지원하거나 숙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런 것과 관련된 논의와 그다음에 충분한 수기는 그 저들의 방해로 가로막혀 있는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충분히 이루어졌어요. 네. 더 이상 숙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숙고할 내용이 없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선거법상 정말 천문학적인 그 선거 비용을 도로 토해내는 거라든지 아예 그 당선 무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선자 말고 낙선자에게서는 좀 감경시키는 뭐 그런 조항이 좀 들어갔습니다. 당선자 낙선자의 구분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아예 그냥 없애야 된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예. 너무 엄격하게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당연퇴직시키고 이런 식의 그 선거법은 예. 어떻게 보면 그 정치를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사법의 영역으로 또는 일부 엘리트 판사들 자기들이 그렇지. 엘리트라고 주장하는 그 판사들에게 예. 온전히 맡겨놓는 것이라서 그렇죠. 이게 국민주권주의의 바람직한지가 의문입니다. 그 서울 법대 출신들이 뭐 14명 중에서 네. 한 명 빼고 다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 법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예. 차지하고 있어요. 바꿔야 돼. 네.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요. 아니 이래가지고 예. 국민들이 1인 1표를 행사할 그러니까 행사하는 진짜 이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10명이 선택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가 맞나요? 그런 부분들을 소수 의원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 선거법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요?
대법원장이 70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아, 네. 그 저기 다른 검사하고 마찬가지로 63살로 낮추자. 그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 그렇지. 숫자를. 대법관들을 네네. 확 늘려야 된다. 한 100명. 대법관 증원료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네. 최소 50명 이상으로 근데 늘리자는 그래야 되는 얘기를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예. 나왔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또 1심, 2심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뭐 국민참여재판이라지만 국민참여재판 참가한 사람들이 뭐 100% 무죄 하더라도 판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유죄 하면 유죄가 되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뭐냐면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고 아무리 신청해도 판사가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면 안 돼요. 네. 그게 뭐야, 그냥. 말이 안 그게 되지. 좀 허울 뿐인 김용민 거죠.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거 즉시항고 재항고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거 네. 국민참여재판으로 해달라고. 네. 근데 끝내 국민참여재판으로 못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게 안 됐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에 들어가는데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세요. 야. 이게 또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기만이야 이게? 네. 기만이네요, 아니 그 진짜. 김건희 씨를 네. 이른바 모욕을 하고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하고 그를 통해서 지난 대선에 선거에 개입했다는 걸로 그 기소가 되셨는데 네. 그 김용민 목사님 기소가 됐습니다. 그 재판 아직도 1심인가요? 아직도 1심입니다. 아직도 열심히. 네. 얼마나 됐나요? 얼마? 한 4년 가까이 아니, 그 3년 정도 됐죠. 2022년 그때가 한참 9월인가 전이네요, 진짜. 9월에 이제 그 저기 선거법이 만료가 돼가지고 거의 9월 초에 네. 그 6시가 퇴근 시간이잖아. 네. 6시에 문자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당신 기소됐다고. 아. 기소가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엘리트 법관들 너희들의 판단에만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네. 기각. 그래서 즉시항고했더니 또 기각. 그래갖고 재항고해갖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도 기각. 아. 그러면서 자꾸 무슨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겠다. 국민참여재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앞에 여러분들 많이 붙여놓고, 신청해 주세요. 예. 뭐 이렇게 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기만이네요. 네. 대법원장님 나빠요. 아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머. 아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더 해야죠, 사건이니까 더 그러면. 해야죠. 그럼. 아이고 참. 네. 하여튼 2심 속도는 아무리 빨라도 어쨌든 뭐 최종 선고는 6월 3일 이후에나 벌어질 일이고 뭐 그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천지개벽을 해도 그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이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1심 판단 한성진 판사의 1심 판단과 조희대의 이번 3심 판단이 거의 복부 수준이다. 오, 그렇다고 똑같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네. 한성진 판사의 그 판결 기반과 예. 이번에 조희대의 판결 기반은 달라요. 아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한성진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 이른바 그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관련해서 1발언부터 4발언까지 네. 4개의 발언을 하나의 발언처럼 이어서 네. 전체적으로 한 개의 죄 포괄일죄로 판단을 했어요. 그거는 명백한 판례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게 판례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는 못해요. 네. 판례 위반인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자꾸 맥락을 강조하는 표현만 따온 거죠. 네. 근데 그 한성진 판사의 판결은 그 전체적인 맥락이 1발언부터 4발언을 다 붙여봤을 때의 맥락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조희대 판결은 더 심한 판결이에요. 그거를 맥락이 아니라 네 발언을 다 끊어서 봐도 자기가 볼 땐 딱 그 해당 부분만 봐도 그렇게 맞아, 보인다는 딱 그 부분만 그렇게만 발췌해가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주 왜냐하면 한성진 판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민망했는지 그 1발언도 그 발언에 이 발언에 갖다 붙이고 4발언도 이 발언에 갖다 몽태기로. 붙여, 다 갖다 붙여 봤을 때, 네. 야 이렇게 다 갖다 붙여 보면 결과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평균인의 관점에 해석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조희대 판사는 그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발언에 대한 보충이 없어도 그 발언 이 발언의 발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저기다 골프 안 쳤다는 네. 발언이다. 더 심한 판결이죠. 그렇네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소심 판결이 완성도가 높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네. 1심의 그 한성심 판사의 판결은 기본도 못 갖춘 판결이었던 거예요. 죄수관계도 틀리고 그 죄수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위반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형편없는 판결을 내린 건데 항소심에서는 그걸 다 바로잡았거든요. 하나씩 다 쪼개가지고 네. 다 판결했어요. 네, 그래서 판단했으니까. 그걸 그렇게 쪼개서 하라는 게 대법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또 이걸 전체적인 맥락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걸 1발언부터 4발언까지 다 붙여서 판결한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도. 내 마음이 그래. 네. 내 마음이 그래로 한 줄 요약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야, 근데 사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여러 해석이 가능한 발언에 대해서 단 하나의 해석만을 채택해서 판단하지 말라. 이거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에 단 하나의 해석만 채택해갖고 단 하나만 발췌를 해서 나머지는 다 뭐 의미 없다. 뭐 그 이렇게. 판결을 예. 24년도에 같이 내린 판사가 박영재 주심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본인은 이번에 또 그 사실상 자식 은행의 의견을 뒤집는데 가담을 했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게 이재명인 죄네요. 그렇죠. 이재명인 맞아요. 죄야. 예, 예. 예. 이재명이라서 죄가 되는 거고 윤석열이라서 봐주는 거고 예. 너무 사람에 따라서 법이 다 잣대가 달라지는 거죠. 저 그래서 뭐 한성진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좀 기반이 다르다고 하시지만은 한성진 보고 또 지귀현 보고 야 귀현아 성진아 이 희대형 말 좀 들어봐. 어? 이대로 판단해 주면은 너 앞으로 너 승진해서 또 전관으로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어? 이번에 눈 딱 감고 그렇게 판단해. 이재명한테 불이익 주는 판결. 네. 이럴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저는 너무나 그게 의심이 돼요. 하여튼 모든 방향에서 모든 형태로 의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판사에게 과연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그렇죠. 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입법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이 입법이 정한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네가 판단을 해라. 그럼 판단 범위를 계속해서 좁혀나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온갖 참 별 그 억측과 네. 이런 참 짐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너무 비루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6월 3일 이전에는 판단이 나지 않는다. 네. 이거는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뭐 그 만주 변호사인 제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게와 가치가 완전히 다르니까 일단 그건 믿으시고 다만 우리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뭐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 반드시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맞아요. 끝까지 응답해야만 네. 이게 반영이 조사가 되죠. 된 거예요. 예. 그 만약에 중간에 아유 바빠서 그냥 끊는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여론조사했던 건 다 무시가 네. 끝까지 다 선택을 무시가 하셔야 되고 된다. 다 그냥 없던 것이 돼버리니까 반드시 여론조사 응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이번 기회로 똘똘 뭉칩시다라는 댓글이 딱 보이네요.